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치의 지도를 그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30강째네요. 네. 18가지 주제를, 18개의 주제를 30강에 걸쳐서 우리 지도를 지금 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 그려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사실은 이 옷을 입고 나오려고 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뒤에도 보면, 뒤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 이건 뒤고요. 이게 앞인데. 이거 딱 입고, 면이 진짜 좋아요. 정말. 이게 가격이 비싸진 않은데, 면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에 막 돌려서 빨아가지고, 오늘 입고 딱 와서, 일부러 이게 다리미질도 다 해달라 그래서 왔는데, 이게 너무 반사가 돼서 입질 못한다고 하네요. 흰색을 입으면. 그래서 대신 이렇게 들고, 네, 왔습니다. 이 옷은 여러분 7월 달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 갈 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춘 옷입니다. 그래서 스텝 여러분들도 나눠드리고 학생들도 몇 명 이렇게 나눠주고 저희도 입고 그랬던 옷이에요. 이 옷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선생님이 EBS 선생님인 것이 너무 기쁜 그런 느낌이 이 옷을 딱 입고 그리고 학생들 앞에 서서 막 그 현장 강의에서 박수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막 뿌듯했거든요. 오늘 정말 그 정치의 지도를 그리는 의미 있는 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29강하고 30강에 걸쳐서 우리는 5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단원은 크게 주제를 4가지로 쪼개서요. 지난 29강에서 2개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았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2개의 주제. 정치 발전과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였습니다. 그렇죠?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5가지 이야기하면서 그중에서 특히 이 3가지를 좀 더 봐라라고 했던 것 있었는데요. 특히 강조했던 거 사회 통합이었죠? 복지와 인권의 조화, 그리고 참여 이렇게 하면서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5단원의 마지막 그리고 전체 18번째 주제 내용은 2가지 주인공입니다. 하나는 정치 문화고요. 하나는 통일입니다.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건드려 보고 가야 할 주제이고요. 또 하나 통일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할 일이 참 많은 세대예요. 신문을 보거나 하면 북한의 상황들을 보면 굶주림 그 자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그런 신문들도 되게 많이 봅니다. 뭐 인권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통일을 언젠가는 해야 되고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주제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참 이렇게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2가지 주제, 맨 마지막 주제 정치 문화와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도를 예쁘게 그려서 잘 완성을 하자고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할 베이직 앤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정치 문화와 통일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이죠. 그러면서 정치 문화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배울 용어가 시민사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내용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라는 걸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준까지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개념 정의하는 수준에서 공부를 해보고요. 플러스 민주사회의 민주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4문제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주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 1단원에서 공부를 했죠. 대화, 토론, 타협, 관용, 공동체의식, 다수결의 원칙 하는 등등의 내용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던 지도가 명백하게 잘 그려져 있다면 여기서 문제 술술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생활 양식이 훨씬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정치문화와 관련해서 정치문화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죠. 선생님이 베이직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물론 수능을 이렇게 지난 5개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번인가요? 이렇게 출제됐을 정도로 뭐 빈도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사실은 단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베이직으로 표시했고요.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정치, 문화에 대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문화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생활 양식과 시민사회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정치, 문화의 유형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통일 관련해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는 뭐 북한의 통일 방식과 우리나라의 통일 방식 뭐 등등등 해가지고 배우는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딱 단순화시켜서 이제 배울 것은 통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유,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인공 2가지 정치 문화와 통일이다. 정치 문화와 관련해서 이거 통일 관련해서 이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부터 쫙 나왔어요. 지금 문제를 이거 실전 문제 1번 문제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민주시민의 자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4문제 풀어갈 문제들은 민주적 생활 양식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민주적 생활 양식.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그쵸?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뭐 배울 때? 민주주의의 의미 배울 때 했습니다. 1단원에 민주주의의 의미할 때 그때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할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할 때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민주사회의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율성, 준법정신, 공동체의식, 관용 이런 것들 등등등 민주적 시민이라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용이죠.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런 다원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용정신 꼭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해 가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적 생활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뭐 하죠? 다수결하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쵸?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와 관련한 문제를 4문제 풀어보겠다.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 문제 해결해 나갑시다.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즉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저해하고 있는 거죠.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강조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은 공동체 의식이겠다라고 딱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나와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말할 때 막 섞어서 쓰죠.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할 때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틀린 생각을 가졌다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뭐죠? 관용이죠. 그쵸? 그래서 가에서 강조하는 건 공동체 의식, 나에서 강조하는 건 관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용은 진짜 별표 칠게요.
관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다원주의 사회에 필요한 정신, 다름을 인정하는 것, 네, 차이를 인정하는 것, 상대주의 다 기억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치인 부분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볼게요. A씨와 B군이 정부 투자기관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대립하고 있고 정부 투자기관이 내려오면 참 좋겠죠. 그쪽으로 인구도 많이 유입되겠고, 그쵸. 경제도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주민들도 자기 지역으로 정부 투자기관을 유치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서로 이제, 이거 뭐죠, 여러분? 님비 아니고 핀피죠. 그쵸? 네.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지역이 양보하고 타협하면 참 좋겠지.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두 지역 주민을 상대로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 주민 수가 많은 지역으로 결정해야 돼. 즉 뭐 하자라는 얘기입니까? 양보하고 타협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수결 원칙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내 말은 다수결로 해결하자는 것이구나. 알아들었네요. 그런데 난 그 방법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왜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다수결로 여기서 하는 것이. 지금 A씨 주민들은 A씨의 그 투자기관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겠고 B군의 주민들은 B군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찬성을 거기다 하겠죠. 그러면 어디가 이길까? 인구가 많은 쪽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죠? 시하고 군입니다. 지금 보면 시가 더 인구가 많죠. 그렇죠? 군보다. 즉 인구가 많은 쪽에 가게 하는 방법밖에 안 돼요. 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갑은 다수결로 하자는 말인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인구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볼까요? 1번 다수결은 절대적 진리를 확인하는 내용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수결은 절대적 진리를 확인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당되는 이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이 맞아 틀려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 아니죠. 그래서 다수결은 절대적 진리를 확인하는데 쓰일 수 없지만 이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다수결을 시행하면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말 대화, 토론, 양보와 타협 해보고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다수결을 쓰잖아요. 수적 우위를 통해서 용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립과 갈등이 더 심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3번 의견의 상대성을 전제하지 않고 시행되면 소수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 소수의 저항 때문에 안 돼라는 것보다 다수결을 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인구가 많은 지역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충분한 토론과 대화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지금 이 얘기 아니고 정답 5번. 집단 내에서의 의견 대립이 아닌 집단 간의 의견 대립에서 다수결을 시행하면 구성원 수가 많은 집단이 이기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쵸? 네. A씨가 이길 게 분명한 결정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 5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제 실전 6번으로 쭉 넘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A국과 B국의 국민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모임에 참여한다. 이건 참여에 대해서네요. 참여에 대해서는 B국이 조금 더 낫네.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능력에 따른 차별. 이 항목에 대해서는 A국이 보다. 결과만 좋으면 절차는 소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절차를 무시하고 과정을 좀 무시한 진술이네요. 과정을 무시한 진술. 이 과정을 무시한 진술은 A국이 더 맞네요. 결과 지향적.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 소수의 의견 존중에 대해서는 B국이 더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다수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B국이 더 신뢰를 보여주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B국 국민보다 A국 국민이 정치 참여 수준이 높다. 정치 참여 전반적인 걸 알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 찝으라고 하면 여기서가 참여잖아요. 그쵸? 참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보면 B국이 더 높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참여 수준을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항목만 하나만 보더라도 B국이 좀 더 높아요. A국보다는. 그러니까 이 진술은 아예 틀린 것이죠. 그렇죠? 네. 절차적 정당성. 여러분 절차 강조한 건 여기겠네요. 그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념은 A국 국민이 B국 국민보다 강하다. 자, 보세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신념은 A국 국민이 낮습니다. 왜요?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B국보다 크잖아요.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A국 국민이 B국 국민보다 강하죠. 그쵸? 틀린 얘기죠. 네. 3번. 여러분, 관용. 차이를 인정한다. 다름을 인정한다. 관용과 가장 어울리는 항목 어디가 될까요? 얘기죠, 이게. 그쵸? 소수의 의견. 차이 인정. 여기서 관용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관용에 대한 태도는 B국 국민보다 A국 국민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관용에 대한 태도는 A국보다는 B국에서 더 많이 B국보다 A국에서. 그러니까 틀렸네요. 여기 보면 B국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틀린 진술이죠. 그렇죠? B국 국민에 비해 A국 국민들은 다수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여기네요. 다수결 볼게요. 누가 더 신뢰하나 봤더니 B국이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A국이 더 신뢰한다? 틀렸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능력만큼 받고 능력이 안 되면 덜 받는다. 여기죠. 능력에 따른 차별이죠. 여기에 대한 명제에 동의하는 답변의 비율은 A국이 B국보다 높다. 여기 쫙 보겠습니다. A국이 더 높죠. 정답은 5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대립해서 이렇게 맞춰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가 어떤 설문 항목이 관용에 대한 것인지, 어떤 설문 항목이 업적주의에 대한 것인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민주적 생활 양식에 관한 마지막 문제 보세요. 지문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도 좋고요. 네, 보겠습니다. 다수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수결에 대한 문제예요. 네. 일반적인 다수결 방식은 단순 다수결이고요. 우리나라 대표를 뽑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기억 방식이에요. 100명이 20표, 18표, 16표 등등등 이렇게 10명으로 나누어질 경우에 전체의 불과 5분의 1에 해당하는 20표를 얻은 의견이 집단의 의사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에요. 80명이 싫어하는 것이 집단의 의사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절대다수결 방식이 있는데 이는 과반수가 찬성한 의사를 전체 의사로 결정하는 것. 과반수를 조건으로 하고 우리는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하죠. 대표 결정 방식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절대다수결에 의하면 이때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100명이 50대 50으로 갈릴 경우에 의견이 정확하게 갈릴 경우에 한 명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그 한 명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네요. 조건부 다수결은 일정 수 이상이 지지하는 안을 전체 의사로 결정하는 다수결인데 3분의 1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그 안을 채택하는 다수결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조건부 다수결로 이용할 경우에는 역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분의 1 플러스 한 명의 의사에 따라 집단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3분의 1이 한 명만 끌어오면 이게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문제점 등을 나열한 지문입니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의한 대표 선출 방식은 대표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100명 중에 겨우 20명이 지지한 사람이 대표가 되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잘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당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이렇게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맞는 진술입니다. 일부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서 시행되는 결선투표제는 그렇죠. 니은에 의한 대표 선출 방식입니다. 결선투표제는 해놓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 과반수를 요건으로 해요. 과반수를. 그래서 1등하고 2등을 남겨놓고 최종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맞네요. 3번. 우리 헌법 조문에는 디귿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다수결. 여러분 어떤 조항에서? 헌법 개정을 할 때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보셨잖아요. 저 특별 의결 정족수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수결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토의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최고의 방법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맹점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충분히 대화와 타협,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에 의한 소수의 복종해야 된다. 발단되죠. 소수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다수결의 전제 조건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수결의 전제 조건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이 틀린 진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민주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민사회 정의해볼까요? 자, 보세요. 시민사회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권력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이 중요했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요. 시민사회, 국가, 시장의 이런 상권 분립을 또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국가기관이나 정당과 같은 정치기구, 또 기업과 같은 경제기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들로부터의 간섭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실현해가는 사회적 영역을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국가기관과도 이만큼 거리를 두고 기업과 같은 경제기구와도 이만큼 거리를 두고 시민의 권리,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회, 시민사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발전해 가겠죠? 선진국 보세요. 시민사회가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기업의 독점적 행포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발달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발달해 왔습니다. 시민사회가. 그런데 개발도상국은요. 시민사회 발달이 미약하죠. 그렇죠? 시민사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요. 시민사회가 경제기구나 국가기관을 잘 견제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알 권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결되셨죠? 시민사회, 여기 시민사회 있어요.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일정한 거리, 경제기구로도 일정한 거리, 그래서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지켜가기 위해서 네. 선진국에서는 국가기관 감시, 경제기구도 잘 감시해요. 이렇게 잘 감시하기 위해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정보 접근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우리 실전 5번입니다. 보세요.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 현대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전문가 같아요. 먼저 정당과 의회가 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예, 볼게요. 기업,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디귿을 구성하는 정치 참여자다. 여러분, 시민사회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닙니다. 그렇죠. 공익을 실현하는 게 시민사회라고 했잖아요.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이었죠. 그쵸?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디귿은 시민사회는 정치 권력이나, 그렇지,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죠. 견제, 감시하죠. 맞습니다. 디귿. 기역, 니은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러분 우리 정치 지도 잘 그렸다면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은 의회, 행정부, 사법부 등등을 의미하죠. 이게 공식이죠. 의회와 정당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정당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비공식적 정치 과정의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기억이 아닙니다. 이제 리을 볼까요?
기억 디귿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죠. 정당과 시민사회는 여론을 형성하고 집약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민사회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 볼게요. 아까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 정보 접근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인수위원회는 하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20개의 상임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 기록을 24시간 내에 웹사이트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정보통신의 발달, 그것도 또 들어가 있고요. 하원이라는 의회, 입법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와서 의원들이 와서 참석했어 하는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래요. 행정부네.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개별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일괄 열람 시스템. 역시 정보통신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정보 공개한다. 정보 공개 청구 시 원활하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의회와 행정부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죠. 공개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맞네요. 투명성. 오케이. 입법기관에 비해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에 있어서 소극적이에요. 여기 입법기관 하나 나타나 있고 행정기관 하나 나타나 있잖아요. 틀렸죠?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죠. 여기 웹사이트, 여기 무슨 열람 시스템을 만들었대잖아요. 맞네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의 도입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킨다. 여러분, 우리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 배웠습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죠. 여기는 정보공개 청구제도예요.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네,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는 여기서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민사회와 관련된 문제 봤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되시죠? 지금까지 한 거 민주적 생활 양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보았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뭘로요? 정치 문화로요. 여러분 이 표는 외우셔야 되죠? 그렇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는 몇 번 봤던 내용이니까 정치 문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정향에 따라서. 보시면 향리형은 이 향은 고향향자, 그래서 원시 봉건사에서 나타나는 지방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 신자는 신하할 때 시자, 국민이 신하처럼 권위주의 시대. 참여형은 현대 민주사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체제, 투입, 산출, 정치 주체하는 이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체제는요,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국가에 대한 인식. 정부 형태는 어떤지, 국가기관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등등의 국가 자체, 그 상위의 국가에 대한 그런 인식입니다. 투입은요, 요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산출은 정책이 뽕 하고 나오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정치 주체는 내가 주인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인식하고 있으면 참여형이죠. 그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면 향리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어떤 정부 형태인지, 국가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모르고 요구도 안 하고 나온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신민형 보세요. 신민형은 신하입니다. 내가 주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하가 어떻게 요구해요?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모두 참여형이고 미국도 모두 참여형이고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모두 신민형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요. 그런데 선진국 민주사회에서는 참여형이 좀 더 보다 많이 나타나는 거고, 좀 발달하지 못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세 가지가 다 있지만, 혼재있지만 신민형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이요.
네. 지금 보시면 합의적 정치문화와 다극적 정치문화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심화 자료에 있는 그림만 따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제 이 그림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쫙 보시면 여기 급진 또는 수구 반동 이렇게 해서 보수와 아주 급진보로 이렇게 반반 의견이 나눈 것 노란선 다극적이죠. 그렇죠? 합의적 정치문화는 어때요? 중도적인 여기로 많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많은. 되셨죠? 정치의 안정을 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정치문화는 합의형의 정치문화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정치문화와 관련된 문제 6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에서도 정치문화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정치문화가 가에서 나로 변했대요. 가에서 나로. 해볼까요? 가는 보시면 신민형 정치문화였다가 참여형이 된 거예요. 아, 참여형이 된 거구나. 이랬을 때 변화를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확산된다. 맞죠? 신하였다가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기억 맞네요. 넘겨주세요.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늘어나겠죠. 내가 주체고 요구할 수 있어지니까 틀렸네요. 네.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오케이. 네.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분, 정치 공동체의 존재는 신민형도 인식하고 참여형도 인식하죠? 그쵸? 인식하지 못하는 건 향유형뿐이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닮은 꼴 문제로 넘어갑니다. A국은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고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국가래요. 이를 정치문화 측면에서 설명해 보면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 세 가지 정치문화 가운데서 A국에선 가장 널리 확산된 정치문화가 이거래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A국이 통째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A국에서 가장 널리 확산된, 다시 말하면 A국이 산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국가니까 참여형이겠죠? 그쵸? 다시 말하면 A국 전체가 참여형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혼재된 가운데 A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건 참여형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보고? 여기 보고. 네. 반면 비국은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비국에선 이 정치 문화의 비중이 참여형 정치 문화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정치 문화는요, 주로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이 정치 문화 신민형이다. 찾으실 수 있겠죠? 그쵸? 네. 보겠습니다. 기억의 정치 문화 확산 속도는 국민소득의 수준과 비례한다. 물론 여러분,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좀 잘 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겠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참여형이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국민소득이 올라가요. 근데 참여형은 더디죠. 그렇죠? 틀린 진술입니다. 니은의 정치 문화를 지닌 사람들은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신민형. 신하라니까요. 아니라고요. 네. 니은의 정치 문화를 지닌 사람은 정치 역할이 미분화된 사회, 원시사회, 봉건사회, 지방형, 어디? 향리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틀린 진술입니다. 4번.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참여형,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향리가 아니라 신민이죠.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사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 기억과 니은 정치문화 모두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견해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죠. 향리형이나 신민형 모두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있고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도 압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주체구나, 요구할 수 있구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고 주체면 참여형이고 아니면 신민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이 정답 되겠네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실전 3번으로 쭉 넘어왔어요. 우리 몸표 그대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짠, 가는 뭡니까? 저는 바로 알겠는데 참, 여저, 다 플러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요, 향, 리저,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보시면 네, 투입 못하고 정치 주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알아요. 신민이구나. 맞죠,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참여형은 신민형보다 시민들이 여론 형성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억 맞습니다. 신민형은 참여형보다 시민들이 능동적 정치 참여자로서의 인식, 참여자로서의 인식은 가죠? 틀렸네요. 나는 다보다 정부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을 것이다. 나는 다보다. 그렇죠. 정치 체제, 산출된 것에 대해서 보면 나가 다보다 훨씬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신민형이 향리형보다 정부, 국가기관, 정책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요. 맞네요. 다의 사회 구성원이 나의 사회 구성원보다 정부 활동에 대해 비판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다의 사회 구성원은 몰라 이러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넘어왔냐면 고득점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그 표 생각해 볼까?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봐서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려볼게요. 정치 체제, 그 다음에 투입, 산출, 그리고 주체였죠. 정치 주체로서의 나였죠. 모두 다 플러스면 참여. 모두 다 마이너스면 향리.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알고 산출에 대해서도 알지만 요구 못하고요. 주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합니다. 신민. 그쵸? 이런 표 금방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정치과정 모형입니다. 정치과정 모형 너무 중요하지? 별표예요. 정치과정 모형.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평가죠. 평가. 그쵸? 환류였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죠. 요구가 여기 투입이죠. 뭔가 요구하면 여기 어디에서? 정치체제에서, 즉 공식적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데에서 정책을 뽕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다시 요구 제지 들어가고 이거 돌아가는 과정 잘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A는 투입입니다. 그럼 여기가 A네요. 그쵸? 정치 체제. B구나. 여기 B네요. 그쵸?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이거 볼게요. 질문 볼게요.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주로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얘만 했네요.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 향리형이죠. 볼까요? 향리형 확인해 볼까요? 다.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 없고요. 능동적 주체로서 생각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 향리형이구나. 여기 다. 그렇죠. 보시면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안 나타난데 나는요.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 있니? 둘 다 있대요. 주체로서 능동성 가지네요. 그랬더니 가만 주체로서 능동성 가진대요. 가 참여구나. 그러면 나는 바로 신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표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끼워 맞춰 볼까요? 예. 구성원들이 A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자, 보세요. A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건 가네요. 맞죠? 오. 다를 지닌 구성원은 A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B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다를 지닌 구성원들은 A를 인식하지 못해요. 마이너스. 맞네요. B의 중요성 알고 있어? 모르잖아요. 들렸죠? 네. 구성원들이 B를 인식하는지 여부는 가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구성원들이
비를 인식하는지 아닌지 가와 나는 둘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죠. 그쵸? 둘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다는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하나는 인식하고 하나는 안 하니까. 인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O 맞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의 구성원들은 가나의 구성원들과 달리 C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C 어딨죠? C 환류평가 주체로서 생각하겠다. 여기가 C겠네요. 보겠습니다. 다의 구성원은 가나의 구성원과 달리 C의 필요성을 인식 못하죠. 나도 인식 못하고요. 여기 환류 과정에서 주체는 국민들, 주체, 정치 주체들, 국민들이 여기서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C로 했을 때 향리형, 다에서 가, 나의 구성원들과 달리 C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인지 못한다.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 문제 약간 정치 과정과 그다음에 항목까지 섞인 문제라서 수능으로 나와도 정말 손색 없는 이렇게 그리셔서 하면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거 딱딱딱 넣어서 하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죠.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고득점 2번 그 아래에 있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A국과 B국 국민들이 두 시기에 걸친 정치 성향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A국은요. 원래 중도가 많았어요. 정치 문화 우리 지금 합의형, 다극형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합의형. 그랬는데 이렇게 쫙 나눠졌습니다. 아, 이렇게 다극형으로 갔네요. 근데 여긴 보겠습니다. 원래도 지금 막 분산되어 있는데 좌파와 또 우파가 이렇게 좀 나눠진 형태였다가 가운데는 조금 있고 이제 이게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졌죠. 그쵸? 이렇게. 여기는 합의형에서 다극형 형태로 여기는 다극형이 좀 더 심해진 형태로 되셨죠? 보겠습니다. A국은 B국에 비해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크다. A국은 B국에 비해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크다. B국이 오히려 더 큰 거죠. A국도 크고요. 가시기에 A국은 사회통합하고 있었어요. 합의형이니까. 근데 나시기에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커요. 근데 B국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B국도 역시 커요. 그렇기 때문에 A국이 B국에 비해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틀렸네요. 2번. B국보다 A국의 정치 문화가 정치 발전에 더 유리하다. B국보다 A국도 나 시기에는 지금 현재 다극형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치 발전에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틀렸네요. 3번. 가 시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B국이 A국보다 높다. 자, 보세요. 가 시기에 A국은 여기 중도 쪽에 많았습니다. 가 시기에 B국은요. 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극적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A국이 더 높죠. 틀렸죠? 네. A국은 가 시기에, B국은 나 시기에 정치적 안정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A국은 가 시기에 정치적 안정을 이룰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B국은 나 시기에 더 많이 이렇게 좌우로 나뉘었습니다. 안정은요, 안 되죠. 5번 보겠습니다. A국과 B국 모두 가 시기에 비해 나 시기에 사회 구성원 간 대립이 더 심화되었죠. 합의에서 다극으로 여기도 더 심화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 사회화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문화 나왔으니까 정치 사회화 이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정치사회화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 정치사회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정치적인 가치체계나 태도를 배워가는 과정,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을 정치사회화라고 합니다. 정치사회화가 되니까 한 사회의 정치 문화가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거죠. 배우니까. 그쵸? 1번,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직장을 통해서도 정치사회화 이루어집니다. 정치사회화 기간 배우셨죠? 학교, 가족, 직장. 네, 다 맞습니다. 2번,
정치 권력이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치사회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북한 보세요. 어려서부터 막 학습시키잖아요. 정치적으로. 맞죠? 한 사회가 지니는 정치 문화의 특성을 다른 사회와 구분짓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정치사회화해서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배우게 함으로써 다른 사회와 구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 내면화하는 과정. 정치사회화의 청입니다. 네. 그럼 5번 정답 되겠네요. 성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통해 정치사회화 통해 새로운 정치적 신념을 지니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대학생 된 다음에 이게 바뀌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틀렸어요. 5번. 정치사회화는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고 두 문제만 풀면 모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 문화까지 지금 본 거예요. 보겠습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민족적 요청.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한민족인데 이제 너무 달라요. 그래서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짜 인간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해봐요. 부모, 형제, 자매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어요. 오랜 기간은.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분단 비용 등 국가적 낭비. 분단 비용 정의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제사회 요청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세계 평화의 기본이 되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죠? 분단된 상태로.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 내용. 분단 비용이죠. 분단 비용은 군사비와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경쟁에 따른 비용.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 그것을 분단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비용은요, 통일 이후에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통일 이후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8번. 남북 분단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민족은 많은 분단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그렇죠. 군사비 대표적입니다. 빨리 대치 상황을 끝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른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내적인 노력, 대외적 여건 조성도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 1번.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은 대표적인 분단 비용이죠. 낭비되는 비용.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합의한 절차에 따르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사 수렴 절차 필요하겠죠. 디귿의 예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내적인 노력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런 것 되겠습니다. 남북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것, 그렇죠. 대외적 여건, 국제적인 여론 조성, 맞네요. 정답 5번 되겠네. 니은을 위해서, 니은 어딨죠? 네, 남북한 합의에 따른 그런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을이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대내적 노력보다 더 우선시된다. 어떤 것을 더 우선하고 어떤 것은 소홀하고 할 문제가 지금 아니죠. 정답 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예. 보시면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볼게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량 지원을 중시하는 비중이 높다. 자, 보세요. 식량 지원 어디가 제일 높냐면 40대가 제일 높습니다. 틀렸죠? 다음이요. 모든 연령대에서 식량 지원을 중시하는 응답자 비중이 가장 낮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식량 지원을 중시하는 비중이 기타 사항보다 40대는 높습니다. 60대 이상도 여기가 더 높아요. 모든 연령대에서 식량 지원이 가장 낮은 수치? 아니잖아요. 기억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식량 지원보다는 문화적 교류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자 비중이 더 높죠. 여기 퍼센테이지보다 이쪽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리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자 수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이 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정답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18가지 주제를 30강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했는데 정말 그리게 잘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원 전체적인 큰 중단원 제목, 그리고 각각의 중단원 제목에 따르는 큰 또 주인공들, 주제들, 토픽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포인트 중심으로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0강까지 오느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12강 동안의 실전 문제 풀이와 8강의 심화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는요, 여러분이 진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25분 안에 딱 푸시고요. 모르는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잘 선택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